네, 6월 3일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소중한 한 표를 어떤 후보에게 던질지 다들 정하셨는지요? 가장 중요한 건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내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각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걸었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것들인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핌 대선 공약 브리핑, 오늘 사회를 맡은 정치부 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진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아니, 대변인님께서는 21대 국회의원도 역임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다수 대변인 경험자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원내 대변인으로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우리 당도 한때 그러니까요. 선거를 연속으로 지면서 비대위 시절이 있었는데 네. 비대위 대변인하고 선거 때마다 캠프 대변인하고 해서 거의 총선, 지선, 그렇죠. 네. 대선의 대변인을 다 경험해봤는데 다시 이번에 또 또다시 컴백했습니다. 제가 사실 정치부 기자로서 민주당 출입하면서 가장 많은 연락을 했던 대변인님이기도 합니다. 계속 대변인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때 친했었죠. 네. 매일매일 전화하는 사이였죠. 모든 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애정하는 의원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은 대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제가 좀 살펴봐야 돼서 날선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 예. 항상 기자의 정신을 잘 살려주시면 감사하죠. 네, 그럼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중에서 이제 1호 공약이 AI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또한 AI 공약에 굉장히 좀 힘을 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AI 공약에서 AI 3강으로의 도약, 그 다음에 이제 10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어떤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김문수 후보와 맥을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00조 재원 마련은 그럼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김문수 후보와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선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네. 국민 펀드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선거가 7일 남았기 네네. 때문에 집권 이후에 당연히 기획이 될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네. 정부의 정부 재정의 지출 구조를 조정하다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게 1년에 100조를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집권 5년 동안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눠서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 포함해서 2025년과 30년 사이에 연간 그 총 수입 증가분 이런 것들도 전망을 할 거기 때문에 세수에 대한 확대나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갖고 재원 마련이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집권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원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AI에 대한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을 시켰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첫 번째 공약, 맞아요. 1번 공약이 네. 바로 AI입니다. 경제와 산업을 부흥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시작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성장을 우선순위로 해서 AI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민주당의 그런 AI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면 AI 3강 국가로서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뭐 생성형 AI, GPT, 뭐 딥시크 다양한 AI들이 나와 있긴 한데 우리의 자강이 될 수 있는 그런 GPT 등의 비슷한 업체들에 대한 기업 투자 그리고 같이 협력 모델을 구상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러려면 민간 투자가 당연히 활성화돼야 될 부분인 거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GPU가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네. AI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5만 개 이상을 확보하고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문수 후보와의 차별점은 모두의 AI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박 기자님도 AI 쓰시나요? 아, 저 챗GPT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유료 버전 쓰세요? 무료 버전 아직은 쓰세요? 무료 버전 쓰고 있어요. 저도 무료 버전 하다가 네. 이제는 연구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료 버전으로 쓰고 있는데 어때요? 달라요? 모니카라는 걸 저는 써요. 그래서 그거는 다양한 지금 AI가 제미니 뭐 딥시크 네네. 다양한 맞죠. 모델들 예. 있잖아요. GPT만 해도
모델이 버전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료를 쓰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고 조금 더 고성능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 삶에서 효율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또 금액에 대한 허들이 있기 때문에 뭐 $22 정도의 한 달에 그런 유료 비용에 대해서 접근성에 대한 우리 공평한 기회를 주자. 그런 면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AI가 있다면 또는 한국의 데이터가 조금 더 반영이 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그 정권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잘할 수 있냐? 기존 거랑 어떻게 이게 상호 보완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의 능력도 커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글로벌 진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AI를 네, 냈더라고요. 맞아요. 2번 공약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인재 양성이나 뭐 유니콘 기업 지원이나 네. 여러 가지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 당연히 여러 당의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같이 통합해서 결국에는 국가가 역할을 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좀 개헌이 이슈가 됐어요. 핫 이슈가 됐는데 이 정치개혁 관련한 분야에서도 이제 두 후보의 공약이 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4년 연임이냐, 4년 중임이냐를 두고 좀 입장이 갈려 있는 상황이고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임기 단축에 대해서도 좀 운을 띄운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양 후보가 주장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이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서 이재명 후보께서 그럼 생각하시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은 좀 어떤 부분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이틀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명확하게 네. 그 개헌을 하면서 사실은 중임제를 얘기하는데 중임이 아닌 연임이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 네. 오해를 다 해소를 하셨다고 보는데요. 네. 연임이라는 거는 지금 현직에서 있다가 다시 한번 선거에 나가면서 네. 당선이 되면은 4년 플러스 4 4년. 해서 8년을 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떨어졌어요. 다시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모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의 현직의 평가에 대해서 한 번 더 평가를 받는다라는 면에서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중임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개헌 과정에서는 국회에서 이 개헌에 대한 위원회가 생길 것이고 여기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여러 당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여론조사 언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도 됩니다. 예. 그 출처만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중앙일보랑 한국갤럽이 그 조사한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네. 돼서 기사화가 됐는데요. 실제로 국민의 60%가 개헌을 찬성하는, 원한다. 네. 찬성하고 반대가 31%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수가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개헌을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87년 체제의 개헌, 그때 유신 체제의 개헌을 하고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답보 상태로 있는데 비상개헌과 12.3 그런 비상개헌, 탄핵, 내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의 헌법이 이제는 조금 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많은 공감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물어봤어요. 4년 중임이냐 연임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권자들이 지금의 데이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수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예. 아직까지는 중임이 좋은지 장단점은 뭔지 연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앞으로의 토론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데 5년 할 거냐 3년 할 거냐에 대해서 차별이 있잖아요. 네. 근데 5년 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63%가 지지를 했고요. 네. 3년은 31%가 대답을 했어요. 이것도 두 배수 차이가 좀 있죠. 나네요. 네. 이게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면 몇 천억의 이 선거 비용이 맞아요. 가는데 네. 계속해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바뀌는 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있고 이제는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면서 지속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저는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개헌은요. 첫 번째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그 네. 요건을 강화하는 거죠. 예. 사전에 결국에는 국회에 확인을 받고 그 24시간 내에 확인을 받고서는 통과돼야 계엄을 네. 선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그런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집중되고 남용되는 것을 그러니까 제한하는 그런 권력 분산의 개헌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대통령 결선제 투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결선제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보수에서는 이준석, 김문수 단일화 할 거냐 예. 안 할 거냐 그거 갖고 공방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렇게 무너진 시스템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당은 이런 비전을 갖고 이런 정책 경쟁을 하겠다라는 모습들이 실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의 몸값 불리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결국에는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네. 단일화의 이슈가 막판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으로 되지 않는다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 중에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가 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때 감사원장이 국회 출석해서 감사원은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전 정권 탄압과 그리고 현 정권의 지원을 위한 역할을 하는 그런 편파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서 독립성을 더 부여한다. 대통령 정권의 눈치 보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검찰 영장 청구권의 독점 규정을 네. 폐지한다.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과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사기관끼리의 이게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는 것들 그리고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을 포함하는 네. 헌법기관을 신설해서 이제는 지방 분권 시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적으로 국무위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국회 개원 특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씩 구현해 나가는데요. 언제 투표를 할 것이냐? 내년 26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8년 총선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 새 정부가 들어오면 꼭 개원 과제는 어느 정도의 진일보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개헌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또 필요하잖아요. 200석.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합의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정말 비상개헌과 탄핵 과정과 지금의 조기 대선을 보면서 공론이 분열되고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지면서 국회가 합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네. 모습들을 못 봤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그리고 신뢰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권은 통합의 정신을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5년의 성패가 저는 좌우가 그렇죠. 될 거라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뭐 윤석열식 방식으로 불통 그리고 독선 이런 방법들로 불통을 구현한다 그러면은 지난 3년과 크게 다를 게 없겠죠. 그런 면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더 소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패배하고 완패하고서는 이재명 후보를 겨우 만나서 네. 사실 그 만남조차도 별로 성과가 없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주 만나서 미운정, 고운정 그러면서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들 더 담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정신이 있어야 사실은 성과가 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유연한 그런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제 여야가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상대에 대한 소통을 얼마나 잘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발전에서는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수회담이 언제 이루어질지 제가 소통 잘하는지 두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수도 이번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도부가 다시 한번 리셋이 돼야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건전한 보수의 이 체제를 갖추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와서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우선순위의 정책을 정리하는 그렇죠. 시간 예. 서로에게 조금 더 그런 시간들을 두고 만난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 대변인께서는 의사 출신이세요.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에서 또 활동을 하셨고 코로나 때부터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나 이런 다양한 복지 시스템에서 굉장히 좀 많은 힘을 쏟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이재명 후보의 보건복지 관련 분야의 좀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정권 집권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네. 의료 대란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 거냐. 근데 이게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너무 복잡한 문제예요. 네, 너무 다양한 그동안의 우리 의료 체계에서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 네. 드러났고 정부와 의사
그리고 의사 환자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는 인사의 인선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네. 그대로 의료대란에 어떻게 보면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의대생들이 지금 의대에 들어와서 수업을 받지 않고 있고 여전히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한 상태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원상 회복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정말 큰 숙제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왜 이런 사태까지 왔느냐 무너진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정책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인데요. 무조건 양쪽으로 늘려가지고 2,000명 확대하면 이분들이 필수료와 지역의료를 가겠느냐. 모두 그렇지 않다는 건 이제 모든 국민들이 맞아요. 다 압니다. 다 알죠. 그래서 양적 팽창으로 인한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투른 그런 정책이었다는 거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핀셋 정책을 꼭 펴야 된다고 봅니다. 필수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의사들이 네. 정말 거기 가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국종 같은 의사가 중증 외상센터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럴 때는 환자를 보면 볼수록 적잖하는 구조. 그리고 병원에서 미운 털 박히는 구조. 그러면서 사람도 안 뽑아주는 구조. 네. 이거를 사실은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외과를 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렇죠. 이 딜레마가 계속 반복될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수의료의 정상화. 그리고 중증 환자를 보면 볼수록 소송을 당하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의사 환자의 그런 신뢰관계가 완전히 맞아요. 깨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건데 이런 소송 남발로 가고 있는 이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법제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유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야 정말 정부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회복하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정책들이 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국가 재원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솔직히 말하면 사고를 안 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대란 사고로 인해서 맞아요. 그것을 복원하는데 3조가 들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되게 많은 재원이 필요한 거였네요. 상당히 아깝죠. 그래서 2,000명에 대한 사실 지하철 광고 상당히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네. 2,000명 확대 필요합니다. 의사 정원 확대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총선 전에 윤석열 정부가 많이 홍보하고 홍보를 했었어요. 예, 광고하고 실제로 그래서 정말 폐업할 만한 파산할 만한 대학병원들이 계속해서 선지급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들을 끌어다 쓴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안 친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아낀 재원들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나눠줘야 그렇죠. 되는데 지역 의료에 대한 부분들도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KTX 타고서는 서울로 올라오시는 국민들을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아프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어떻게 지역에 좋은 병원들 그리고 좋은 의사 인력이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의대가 사실 2020년에도 네.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잘 안 됐죠. 네. 코로나 시기에. 이제는 공공의대를 만든다 그러면 조금 사관학교 방식으로 해서 의무 복무 기간도 더 강화하고 실제로 공공의대에 나온 분들의 자격은 의사 자격은 민간에서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마치 의료계가 우려하는 건 그거였어요. 공공의대 나오고 결국에는 졸업하고 그렇죠. 나고 다른 의사면 데로 가면 따면 어떡하냐. 다 그냥 개원하는 거 네. 아니야? 피부미용 가는 그렇죠. 거 아니야?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정말 공공성이 강화된 저는 정은경 같은 네. 정말 그런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의사 전문가 필요하고요. 공공의료의 영역에도 필요한데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본인들이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중요하다. 근데 한간에서는 공공의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냐. 기존의 40개 의대에서 공공의사를 일부 TO를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네. 의견들도 주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앞으로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공공학번에서 의학분업 세대 때 네네. 파업하던 시대에 사실 신입생으로 당시 들어갔었거든요. 신입생이셨던 거예요. 예,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회의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후배들한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필수료 하지 말고 성형외과 피부 미용하는 게 강남에 빌딩 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 어떤 선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거 어쩔 수가 없죠. 내가 공공에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선배들의 그런 롤모델을 보면은 생각들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대에 이런 학생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의 커리큘럼과 네. 교육의 컨텐츠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는 공공의대가 생긴다면은 공공성에 있어서의 지금 보건의료 정책과의 그런 여러 가지 함의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적 개발이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실 이런 의료 시스템은 민간이 90%지만 그 성격은 공공성이 강화돼 있거든요. 코로나 때 다 같이 민간 의료도
현장에 오셔갖고 도와주셨잖아요. 네. 언제든지 재난이 있을 때 민간에 있는 의사들도 당연히 같이 힘을 합치는 게 의료 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드는 교육 체계도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비슷한 결이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어저께 이제 제가 국민의힘 쪽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여성분들에겐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주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HPV 백신, 이거를 이제 26세 이하 남녀에게 무료로 건강보험 적용하겠다라는 공약을 좀 앞세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여성 정책들이 민주당 쪽에는 어떠한 쪽에 방점을 좀 찍고 있는지. 우선은 HPV 백신 그 국가 지원 확대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네.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이 주로 우리나라는 소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예. 어렸을 때는 다 무료로 받는데 성인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고가이기도 하고 비급여여 갖고 정말 저도 환자분한테 설명하고 처방하면 가격이 막 10만 원, 20만 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맞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네.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청년 정책에 있어서 젊은 세대를 위한 그런 건보 재정의 지원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죠. 네. 그동안은 만약에 건강검진을 한다 그래도 보통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더 리스크가 올라가기 네.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사실 고령한테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내가 건보료 내는데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느냐에 대한 볼멘 소송을 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저는 20대, 30대에 호발하는 많은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항목도 늘려주고 요즘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서양 스타일이 되면서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네, 많아요. 비만 네, 많이. 이런 것도 지방간 이런 것도 상당히 젊은 세대에서도 많이 네. 이양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빠른 조기 검진도 혜택을 드리면 좋고 실제로 이런 필수 예방 접종도 요즘에 그 자궁경부암 백신 BTS가 막 홍보하면서 네, 엄청 많이들 맞기 시작하는 추세예요. 예, 젊은 남성분들이 친구들. 많이 오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미 접종을 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럼 이미 접종된 분과 접종하지 않은 분들의 어떻게 그러면 형평성 유지를 할 것이냐 이런 그러네요. 것까지 디테일까지 생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될 것이다. 네. 이미 12살 여성 어린이에게는 접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면서 국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런 노력은 분명히 중요하다. 한 가지만 그 보건의료 정책하면 항상 나오는 게 그 많은 재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런 얘기 건강보험, 나오잖아요. 네, 그 재정 악화 예.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 예. 재정 어떻게 할 건가. 그 두 번째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질문을 하셨죠. 이재명 후보한테 예, 질문을 하셨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의료 비용의 효율화, 건전화를 하면서 불필요한 의료에 대한 최소화에 대한 네. 그런 정책들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물론 366일 이상 외래를 이용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인 부담률을 높이고 제재를 가하는 거. 그거 사실 저희 2020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먼저 국정감사 때 하셨어요? 예, 이제 기억이 제기했던 안 나요. 거여가지고 죄송해요. 그때 상당히 많은 그 바이럴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가지고 윤 정부 때 또 대안도 마련하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정책 효율성은 이런 데서 저는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걸로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노인 의료비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사망 직전 3개월에 불필요하게 의료 과잉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존엄한 죽음 그리고 편안한 곳에서 사망 또는 편안한 곳에서 치료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통합돌봄의 시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그 막판에 우리가 불필요한 기관삭간 아니면 심폐소생술 네. 아니면 응급실에 가서 괜히 불필요하게 막 이렇게 예. 심장 그런 강심제를 투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나는 편안하게 그리고 예견된 죽음을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의 의사를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실제로는 과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재택 임종을 사실은 원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스템이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가족들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집에서 사망했을 경우에요? 예. 그럼 무조건 병원, 뭐 또는 호스피스 이런 곳에서 그렇기 사망을- 때문에 사망 진단서가 의사가 꼭 확인을 해서 이거는 병으로 인한 사망이다 아니면은 이거는 그런 뭔가 다른 뭐 요소에 자연사다, 의한 뭐 이런- 그런 사망이다라는 것들에 네네. 대한 사망 진단서를 꼭 써줘야 되거든요. 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응급실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근데 만약에 재택 의료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된다 네. 그러면 실제로는 재택 임종을 할 때 의사가 같이 있고
거기서의 호스피스 케어를 하고 사망 진단서까지 한다면 굳이 경찰까지 그렇게 동원되는 그렇죠. 일은 없을 예. 수 있고 시스템 바꾸기만 하면 좀 더 환자 중심의 그런 시스템으로 의료가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예, 여기까지 그러면 여성 정책 말씀드렸고 네. 아까 질문하셨죠. 그러면은 그 이재명 표 여성 정책에는 어떤 것이 네, 있는가? 그러니까 여성 중심 정책. 저도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2030 여성으로서 예. 여성이 지금 뭔가 체감할 수 있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면 좀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21대 그 후반기에 여가위 간사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 정책들 참 할 거 많은데 그때 너무 잼버리 아, 맞아요. 있고 전북 그다음에 장관 인선하면서 인사청문회 때 맞아요. 너무 갈등을 해가지고요. 열지도 못했어요. 막판에 최상병 사건으로 인해서 원래 총선 끝나고 나면 5월 달에 한번 열어서 쟁점 없는 꼭 필요한 법안들 다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온 게 아직도 좀 안타까운데 결국에는 여성 정책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선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그 법제화가 아직은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그 분리나 네. 처벌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 금지 명령 그리고 불응했을 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유치장 유치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보복으로 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더더욱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은 선행 범죄 분석, 후행 범죄 예방 대책 수립 이런 정책을 하려면 결국에는 통계가 잡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데이터 DB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여성 혼자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안심벨 설치, 그리고 여성의 안심 주택을 공급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 등을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첫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네. 게임하다 보면 여성 캐릭터 그리고 캐릭터끼리도 사실 성희롱이나 성추행 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아동들이 게임하는 경우에도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서는 트라우마를 받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그런 남용되는 부분도 결국에는 여기가 법적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여성들이 많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뭐 만약에 불법 촬영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수사하고 법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피해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의 의료 지원까지 같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피해자 지원센터 네. 같은 것을 구축하는 걸로 해서 조금 더 강력한 그런 디지털 시대에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이것도 약간 이슈가 됐는데 군 가산제랑 더불어서 아, 네. 다음 결국에는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예, 여전히 여성에 대한 그 고용의 불평등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임금 격차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세계적으로는 후진국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 지수에 대한 그 조금 더 정책적인 선진화가 필요한데요.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를 해서 성별이 얼마나 기업 간에 격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아, 하고요. 그 기업들이 공시를 하게끔 하는 예, 거죠. 예. 아. 그리고 공공기관에는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을 하고요. 특히 경력 보유 여성 채용 기업에게는 여러 가지 포지티브한 세제 지원, 따뜻한 뭔가 햇볕 정책을 그렇죠. 줘서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성들이 사실은 비혼이든 기혼이든 임신, 출산을 하던 안 하던 본인의 경력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겠다 이런 어떤 공약을 지금 내걸었어요. 김문수 후보가. 근데 이게 어제도 제가 여쭤보긴 했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난 부분이 있고 또 여성계 또는 뭐 일부에서는 이 여성과 남성의 그럼 형평성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의 입장은 좀 어떠할까요? 실제는 그래서 군 가산제보다는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 호봉을 올려주자. 아. 예, 그 방향으로의 저희는 대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군 가산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용 때부터 이 사람은 지금 18개월 복무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경력을 인정해 주다 네네. 보면 항상 여성
그리고 장애인이 차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98년에 헌법 소원이 제기됐을 때 여성계와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방식으로의 가사는 위법하다는 게 네. 그때 판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김문수 후보가 뭐 점진적으로 하겠다라고 네.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형평성을 모든 사람들이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호봉제로 반영을 해서 복무 경력에 대한 인정은 하되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을 주지는 말자라는 방향으로 민주당은 네. 공약을 내었습니다. 혹시 자꾸 제 위주로 여쭤보는 것 같긴 한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2030 위주의 좀 정책들은 따로 있을까요? 청년 세대를 겨냥한 이재명 후보의 정책 따로 있을까요? 저는 젊은 이런 청년 기자님들이 그런 질문을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 진짜 그리고, 궁금해서 그래요. 예. 제 삶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청년 의원들도 있고 네. 또 청년을 생각하는 많은 청년이 아닌 의원도 있거든요. 아유, 그럼요. 계속해서 스크럼 짜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청년을 많이 대변해 주시고 그런 네. 좋은 얘기들이 너무 좋죠. 나오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의원이나 아니면 당이나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정말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어떤 배려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국가가 어떤 역할을 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크게 민주당은 4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야 된다. 뭘 하더라도 사실 종잣돈이 있어야지 맞아요. 사업을 네. 하던 실패를 하던 하니까요. 예,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일할 권리를 강화한다. 세 번째로는 주거의 문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네 번째로는 생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종잣돈을 만들기 네. 위해서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시즌 2라고 되는 그런 부분들을 네. 저희가 지원을 국가적으로는 지원할 것이고요. 또 가상자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고 거래 수수료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방식으로의 자산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네네. 국가의 역할을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일할 권리, 결국엔 노동과 그리고 주거가 매우 우리 삶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할 권리를 강화할 것이냐 했을 때는 구직 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고 그리고 채용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군 복무의 경력 호봉 반영을 모든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주거가 마련되지 않고 그럼 결혼하고 싶은 분도 결혼 못하고 네, 내 집 가정을 마련이 꾸리기 어렵고 힘드니까요. 정말 그게 스트레스죠. 그래서 많은 사실 드라마와 여러 가지 컨텐츠에서도 그런 부분에 청년의 맞아요. 애환들을 조명을 했었는데요. 청년의 맞춤형 공공 분양 그리고 고품질의 공공임대. 우리가 공공임대라고 하면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왠지 좀 이렇게 네, 저렴하고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고품격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 그리고 세액공제 이런 지원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뭐 서울의 성동구랑 한양대 모델이긴 한데요. 우리 지방에서 올라오는 그런 대학생들 네. 아무래도 숙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상생형 공공기숙사 공급을 확대해서요. 실제로 대학에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대폭 지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경청 투어를 하다 보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애환을 위해서 구제 확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방안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정주 환경 범죄 예방 이런 부분도 같이 청년 정책으로서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그거는 젊은 때 저도 생각하면 예, 결국에는 24시간 입주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딜레마 그리고 그쵸. 아이 때문에 부부싸움 정말 많이 합니다. 네. 네가 오늘 당번이잖아. 나 오늘 회식 있단 말이야. 오늘 가장 진심이신 것 같아요. 예. 부부 초년생들이 출산하고 나면은 싸움하고 정말 맞아요. 예. 마음에 그 갈등이 생기는 첫 번째 계기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조금 더 돌봄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죠. 될 것이고요. 청년의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을 해서 사실 국민연금 몇 살에 시작하느냐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중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런 부분에 국가가 역할을 크다고 하고 군 복무 크레딧이 결국에는 그동안은 6개월 지원하다가 국회에서 12개월로 확대를 했어요. 아, 네네. 그러다 지금 18개월 군 복무를 네. 하기 때문에 크레딧을 지원을 하면 국민연금이 내가 부은 기간들이 그만큼 연장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아이를 2명 갖고 있기 때문에 출산 크레딧을 갖고 있으면 마지막에 국민연금을 타게 되는 상황에서 저 아이 2명 키웠어야 하면 그 기간들이 연장되면 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더 올라가거든요. 아. 그런 크레딧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사각지대를 더 확대하는 그런 네. 방안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상 학자금 대출하고 상환하느라고 나중에 고생을 해요. 네.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이 안 되면은 이 정말 대출 받은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그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우선은 지원도 소득 요건에 따라서 좀 빡빡한데 그것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하고 나중에 상환할 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은둔 청소년이나 은둔 그런 성인들인데요. 자립 준비, 결국에는 가족 돌봄 이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집에 만약에 아픈 분이 있으면은 가족 간병 네네. 때문에 가족 간병에 대한 실직이 문제가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집에 또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네. 돼서요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은둔될 수 있고 자립을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대물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까지 그동안에 국회에서 수많은 그런 현안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했던 것들을 아직은 더 많은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여기까지 준비됐다 말씀드립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준비를 한 것 같네요. 그 청년 정책에 대해서. 청년 세대의 중요성을 너무 인식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뭐 갈라치기 하는 그런 방식으로의 정책이 아닌 정말 우리 2030들이 미래의 주역이고 사실 AI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 차세대의 주자들인데 그동안 정치가 아무래도 좀 연령이나 의원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너무 사각지대가 있지 않았나 네. 일단 반성을 뼈저리게 하고 있는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요. 일각에서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4.5일제. 주 4.5일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주장을 했는데 노동 정책 중에서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이제 저 같은 이제 직장인들도 당연히 어떻게 주 4.5일제를 도입을 하겠다는 거냐 이제 기업이나 뭐 이런 어떠한 합의가 돼야 되는 건데 과연 정부에서 주 4.5일제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도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토론회에서도 사실은 그 4.5일제 임금이 그대로 가면서 4.5일제를 유지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한 얘기들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디테일은 어떤 것이 있느냐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저희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주 4.5일제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하면서 2030년까지는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해야 된다. 정말 저번에 프랑스 파리에 OECD 방문하면서 보니까 유럽 국가들은 다르더라고요. 삶의 질이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결국에는 주 4.5일제 4일제까지 갈 수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기업에 부담을 되지 않으면서 성과를 내면서도 가능하겠느냐. 우리가 AI 시대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직업으로 대체된다고 하잖아요. 잘못하면 사람이 하던 것들 계속 대체되면서 직업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상생형 모델로 가면서도 우리 업무의 효율화를 깨하고 그래서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AI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효율화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업무의 효용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꼭 구현을 할 필요는 있는데 무리하게 도입하면 항상 이게 노사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다시 반추해보면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쉽지가 않았어요. 기업과 이 노사 측에서 노동 측에서의 이게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랬을 때는 서로 기본적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법제로 가게 되면은요. 강제로 하게 되고 그러면 현장에서 반발이 있고 오히려 성과를 못 내게 되는 그런 또 성장의 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금 저하 없는 주 4.5일제에 대해서 이제 노사가 대화를 시작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분위기를 국가에서 조성을 하고요. 산별 노조마다 그런 선제적으로 어디가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상황들이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가능한 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먼저 실시하는 기업에는 당연히 국가에서는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네네.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의 포지티브한 그런 제도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도 98년에 노사정위원회가 있었고 네. 또 이 주 5일제 논의 들고 나오게 되면서 또 2000년도에 노사정위에서 근로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어디까지가 적절하냐, 어디까지가 가능하겠느냐, 임금 유지는 가능하겠느냐, 네. 그러면서 업무의 효율화를 깨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네. 공론화위원회를 통하든 사회적 기구를 통하든 그런 방식으로의 합리적인 부분으로 간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그냥 갑자기 들고 나와서 갑자기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실패한 정책에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고 소통을 통한 유연한 그런 정책의 현장 적용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뭐 신규 채용하거나 교육 훈련비나 세액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또 사회보험료도 인하하는 정책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범사업으로 통해 가지고요 좋은 점 문제점들 해서 확산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위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해서 뉴스핌TV는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정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현영 대변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